이 귀걸이 우리 엄마도 있어요. 정말이니? 낯선 아이의 해맑은 한마디에 회장의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에서 잃어버린 8살 외동딸.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마저 접어버린 채 그렇게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그 아이의 흔적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장의 귀에 걸린 귀걸이. 그것은 30년 전 딸에게 건네준 귀걸이와 한 쌍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담아 나눠 가진 단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이 낯선 아이와의 만남은 멈춰있던 시간을 어디까지 되돌려 놓게 될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그녀는 정말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개발 가림막이 빽빽하게 들어선 낡은 시장 골목, 봄볕은 가림막 위에서 미끄러져 내릴 뿐 바닥까지는 닿지 못했어요. 시장 골목 한 모퉁이에서는 종이 상자 위에 손수건들이 두 줄로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한 장에 3,000원이라고 삐뚤빼뚤 눌러 쓴 종이 쪽지가 상자 앞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4월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갛게 튼 채였어요. 그 손으로 지나치는 어른들의 발끝을 올려다보며 쪼그리고 앉아있던 소년이 불쑥 고개를 번쩍 들어 한 할머니의 왼쪽 귀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그 귀걸이. 우리 엄마 것도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골목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귀걸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사람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발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고 심장 뛰는 진동이 귀 끝까지 올라왔어요. 그 낡은 귀걸이,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못했던 은방울 한 짝. 세상에 단 2개뿐인 한 쌍 중에 하나였습니다. 잃어버린 나머지 한 짝은 30년 전 불길 속으로 사라진 8살 딸의 귀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이 할머니가 바로 국내 최대 재화기업 성실재화의 강명숙 회장이었습니다. 이른의 나이 수천억 원대 기업을 일군 철의 여인이라 불렸지만 명숙에게 이 성남 구시장은 30년 전 대화제 속에서 딸 미영의 손을 놓쳐버렸던 한이 서린 땅이었어요. 재개발로 이 골목이 영영 콘크리트 아래 묻힌다는 소식을 듣고 명숙은 비서도 기사도 다 물리친 채 혼자 택시를 타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딸을 놓쳤던 그 원한 맺힌 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눈에 담아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것이 명숙이 30년 동안 스스로에게 부과해온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낯선 아이의 입에서 귀걸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귀걸이 나머지 한 짝 가진 사람이 우리 진짜 할머니라고요. 그 은빛을 따라가면 언젠가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명숙은 천천히 소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가난도 외로움도 세상의 거친 손길도 이 아이의 맑음을 건드리지 못한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체념도 원망도 없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깊고 고요한 눈매가 명숙이 평생 사진 속에서 수만 번 들여다봤던 8살 딸 미영의 눈과 판박이었어요. 멈췄습니다. 시선이 아이 옆 종이 상자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봄바람에 날릴새라 작은 돌멩이로 눌러놓은 분홍 비단 손수건들. 그 위에 새겨진 봉선화 자수의 결을 보는 순간 명숙의 손이 저도 모르게 뻗었다가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 꽃잎의 기울기, 저 실의 촘촘한 간격, 봉선화 꽃술 끝에
붉은 매듭. 30년 전 딸 미영의 생일날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눌러놓았던 그 문양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저 자수를 똑같이 놓을 수 있는 손은 딱 두 쌍뿐이었어요. 명숙의 손, 그리고 명숙에게 배운 딸의 손. 손끝이 떨렸습니다. 떨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와 팔꿈치를 지나 어깨까지 번졌어요. 주변의 소음이 하나씩 차례차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포클레인 굉음도, 가림막을 흔드는 바람 소리도, 오직 명숙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귓속에서 점점 더 크고 무겁게 울려댔어요. 그때 봄바람 한 줄기가 명숙의 왼쪽 귀를 비스듬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음방울 귀걸이가 파르르 떨렸어요. 평소엔 탁하고 거무스름한 빛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짝을 부르듯 유독 맑고 선명한 빛을 냈습니다. 30년 세월의 먼지가 그 안에 고스란히 갇혀 있다가 이 골목에서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반듯하던 어깨가 흔들렸어요. 명숙은 소년의 작은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목이 막혀 제대로 된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직원 수천 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목소리가 8살 아이 하나의 말 한마디에 꺽꺽거리는 신음으로 부서져 내렸어요.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서짐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숙 자신에게 정직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야, 너희 엄마 지금 어디 있니? 그 귀걸이 엄마가 지금도 하고 있니? 아이는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고 단순한 고갯짓 하나가 30년 동안 명숙의 심장 위에 켜켜이 쌓인 잿더미를 한꺼번에 쓸어버렸어요. 수천억 원도 30년의 세월도 화재의 잿더미도 끊어내지 못했던 천륜의 끈이 낡은 은빛 한 조각을 통해 다시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불길에 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낡고 작은 귀걸이 한 짝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요, 강민수. 명숙의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성씨가 공기 속에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저릿해졌어요. 명숙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아이에게 손수건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걸 만드신 분을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언제 엄마한테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낯선 어른을 집에 데려가는 일이 선뜻 내키지 않는 눈치였죠. 그러나 명숙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에게 며칠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명숙은 민수의 작은 머리를 한번 다독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발걸음은 더디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오래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명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따라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명숙은 전혀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명숙은 서재불도 켜지 않은 채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마당을 핫고 있었고 방 안엔 주인 없는 8살짜리 구두들이 어둠 속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구두들을 바라보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매일 그래왔던 것처럼 또다시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딸 미영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기억은 늘 같은 장면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명숙은 몇 달치 식비를
아끼고 아껴 모은 쌈짓돈을 꼭 쥔 채 시장 금은방 앞에 섰어요.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누운 은방울 귀걸이 한 쌍. 작고 수수했지만 햇빛을 받으면 청아하게 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가격을 묻고 돈을 세고 금은방 주인이 작은 상자에 담아 건네는 순간까지 명숙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점 고무신 장수에게는 감히 살 엄두도 못 낼 물건이었지만 이 귀걸이는 처음부터 미영을 위한 것이었어요. 한 짝은 미영의 오른쪽 귀에, 나머지 한 짝은 명숙 자신의 왼쪽 귀에. 한 쌍을 둘이 나눠 달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생일 아침 명숙은 미영을 무릎 앞에 앉히고 차가운 바늘을 귓불에 댔습니다. 아이가 작게 앙소리를 내는 순간 명숙은 그 아픔을 함께 나눠갔듯 자신의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조르르 맺힌 핏방울을 보드랍게 닦아내고 귀걸이를 조심스럽게 달아준 뒤 명숙은 딸의 귓불을 살며시 감싸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 은방울 안에는 엄마 마음이 담긴 빛이 들어있단다. 엄마가 먼 곳에 있어도 이 은빛이 서로를 비춰서 꼭 찾게 해줄 거야. 나중에 이 빛나는 한 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게 우리 엄마고 우리 딸인 거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있으면 엄마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알았지? 미영은 아픈 것도 잊은 채 거울을 들여다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나란히 반짝이는 두 개의 은방울. 모녀의 귀에서 동시에 빛을 내는 그 작은 조각들이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함께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명숙은 딸의 눈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빛이 살아있는 한 세상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이 빛을 따라가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약속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연기였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천막이 뒤집혔습니다. 명숙은 미영의 손을 꽉 쥐고 달렸어요. 매캐한 연기가 눈을 핥히었고 땀으로 젖은 손바닥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빠졌어요. 약지가 빠졌습니다. 중지가, 검지가, 그리고 엄지 하나만 남은 그 찰나 군중의 파도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렴풋이 누군가 미영의 손을 잡아 끄는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불길 속으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 명숙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화마의 굉음에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어요. 그 마지막 순간 명숙의 눈에 박힌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영의 오른쪽 귀에서 시뻘건 화염을 받아 가녀리게 반짝이던 은방울의 섬광. 불길과 대비되는 그 시린 은빛 하나가 이후 30년 동안 명숙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진 채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화재가 진압된 뒤 잿더미 속에서 명숙이 찾아낸 것은 타다 남은 고무신 한 짝뿐이었습니다. 경찰서와 방송국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전단지를 뿌렸지만 미영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10년을 버티다 이제 그만 놓자며 세상을 떠났지만 명숙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새끼를 놓느냐는 절규와 함께 오직 일에만 매달리며 30년을 버텼어요. 수천억 원대 기업을 일궈내는 동안에도 왼쪽 귀에 낡은 은방울 한 짝만은 단 하루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딸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반드시 찾겠다는 명숙 자신과의 피 맺힌 약속이었으니까요. 명숙은 긴 회상에서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서재의 어둠이 그대로였고 주인 없는 구두들도 그대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숙의 마음속에는
낮에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수 그리고 그 아이의 맑은 눈망울.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마당을 핫고 있었지만 명숙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 꺼져 있던 불씨 하나가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 골목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명숙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그 골목 지하 어딘가에서도 똑같은 은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불길 속에서 구조된 미영은 기억을 잃은 채 고아원을 전전했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살던 집의 풍경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연기처럼 사라진 긴 세월이었어요. 차갑고 낯선 고아원 이불 속에서 밤마다 울면서도 오른쪽 귀에 달린 은방울만은 절대 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누가 달아준 것인지는 몰라도 이 빛만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이 아닌 온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빛 하나가 지수를 30년의 어둠 속에서도 버티게 해준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기억은 지워질 수 있어도 사랑이 새긴 흔적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귀에서 반쪽짜리 빛을 지키며 30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빛들이 서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직 두 사람 중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그날 이후 명숙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늘 따끈한 호빵 2개가 들려 있었죠. 민수는 처음엔 경계하듯 한 발짝 거리를 두었지만 사흘째 되던 날 결국 호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민수는 쪼그려 앉아 호빵을 베어 물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명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엄마가 뭘 좋아하시는데? 민수는 볼을 빵빵하게 부풀리며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거요. 따뜻한 건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밖에 잘 안 나와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호빵 봉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따뜻한 건 다 좋아한다는 그 말이 명숙의 머릿속에서 밤새 떠나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아침 명숙이 다시 시장 골목을 가자 민수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엄마한테 갈래요? 그 말에 명숙의 발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낮에는 밖에 잘 안 나와요. 명숙의 가슴 한쪽이 서서히 조여들었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재회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닷새 만에 명숙은 민수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30년 전 딸의 손을 놓쳤던 바로 그 부근이었어요. 발 아래엔 여전히 깨진 시멘트가 깔려 있었고 하수구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낡은 가림막 합판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지만 그 바람조차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이 골목의 공기는 늘 명숙의 폐를 옥죄었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긁을 때마다 그날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어요. 30년이 지나도 이 골목은 명숙에게 생생한 상처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꿈속에서 이 골목을 달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추억에 잠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이끄는 대로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어요. 민수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이름은 박지수예요. 근데 엄마는 할머니를 몰라요.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명숙은 걸음이 멈췄습니다. 박지수라는 세 글자가 명숙의 귓속에서 낯설고 차갑게 울렸어요. 30년 동안 매일 밤 꿈속에서 불러온 이름은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이, 미영이.
그 이름 대신 전혀 낯선 이름이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명숙의 가슴에 송곳 같은 것이 꽂혔어요. 이름을 잃었다는 건 그냥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집도 자기 자신까지 통째로 잃어버린 채 30년을 버텨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남이 지어준 이름 하나를 붙들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명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어릴 때 큰 불이 났을 때 구조됐는데 너무 놀라서 자기 이름도 살던 집도 다 잊어버렸대요.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이래요. 이름조차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숙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으로 엄마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아이가 엄마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낯선 세상을 혼자 헤쳐온 것이었어요. 아이에게 남겨줘야 할 모든 것을 불길이 빼앗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명숙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명숙은 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어요. 내 새끼를 먼저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명숙은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발걸음을 떼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아파요. 발이 퉁퉁 붓고 얼굴은 귤처럼 노래요. 밤에 가려워서 긁다가 피가 나는데 병원도 안 가려 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거의 못 일어나요. 명숙의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신장이 이미 한계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어요. 1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의 몸은 무너지고 있을 테니까요. 명숙은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지하실에서 혼자 앓고 있을 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왜 아픈지도 모른 채 그저 버티고 있었을 딸.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어요.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했어요. 골목 끝 낡은 상가 건물 앞에서 민수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엄마는 햇빛이 싫다고, 사람들 시선이 무섭다고 항상 여기 지하에서만 있어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미싱 소리가 일정하게 올라왔어요. 4월에 봄볕은 계단 두 칸도 내려가지 못하고 어둠에 막혀버렸습니다. 저 아래 빛 한 줌 없는 지하실에서 내 딸이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명숙의 가슴을 도려냈어요. 나는 햇살 가득한 곳에서 회장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밖에서는 봄이 한창이었지만 저 계단 아래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죄책감을 삼키며 난간을 꼭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을 옮길 때마다 지하의 차가운 공기가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이 어둠 속에서 수십 년을 버텨왔다는 사실이 발목을 붙잡았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계단. 발 아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또 한 계단. 미싱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심장 박동이 귀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약 저 안에 있는 여인이 미영이가 아니라면, 혹은 미영이가 맞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면,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채 명숙은 마침내 낡은 철문 앞에 섰어요. 미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명숙은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끽. 쇳소리 하나가 지하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찰나 어둠 속에서 가녀린 은빛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30년 전 명숙이 딸의 귓불에 달아주던 바로 그 귀걸이였어요. 틀릴 리 없었습니다.
저건 미영의 것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반짝이던 그 빛이 지금 이 지하실에서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빛은 사람의 온기보다 어둠에 더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명숙의 30년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전구 하나가 지하실 한가운데를 점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등을 돌린 채 미싱을 돌리는 여인이 있었어요. 굽어있는 어깨, 잔뜩 움츠러든 목, 뻣뻣하게 굳어버린 허리. 미싱 소리가 일정하게 지하실 공기를 두드렸습니다. 명숙에게 그 소리는 30년 세월을 한 땀 한 땀 꿰매온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뒷모습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이 어둠 속에 갇혀 살아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발을 떼지 못했어요.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꿈치 위쪽 살결에 명숙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살같이 녹아 엉겨붙은 채 굳어버린 화상 흉터였어요. 30년 전 그 불길이 남긴 낙인이었습니다. 명숙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천억 원대 기업을 일구는 동안 딸은 이 어두운 지하실에서 혼자 바늘을 잡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봄이 와도 여름이 가도 이 공기는 늘 이랬을 것이었습니다. 이 흉터가 부끄러워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살았을 딸. 명숙은 눈을 감았어요. 이 모든 것이 그날 자신이 손을 놓아버린 탓이었습니다. 눈물이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어요. 여인이 미싱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빛이 여인의 얼굴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명숙의 숨이 멎었어요. 퉁퉁 부어오른 눈가, 누렇게 뜬 안색, 깊이 꺼진 눈동자, 병마에 갉아먹힌 처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여인의 턱선과 오뚝한 콧날이 30년 동안 꿈속에서 수천 번 그려왔던 어른이 된 미영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명숙만이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어요. 세상 어떤 것도 이 얼굴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병으로 망가진 얼굴이었지만 그 뒤에 살아있는 미영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명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찾았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밀려들었어요. 여인의 시선이 명숙에게 닿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손이 오른쪽 귀로 올라갔습니다. 그 귀에 달린 낡은 은방울 귀걸이를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는 동작이었어요. 기억은 지워졌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떤 이름을 붙여줘도 어떤 기억을 지워가도 저 귀걸이가 있는 한 이 아이는 명숙의 딸이었습니다. 명숙의 왼쪽 귀에 달린 귀걸이도 같은 순간 파르르 떨렸어요. 두 귀걸이가 3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지하실 안에서 오직 그 두 개의 은빛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에 단 두 개뿐인 은방울 귀걸이. 30년 전 딸의 생일날 명숙이 직접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그 빛이 30년 전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반짝이던 바로 그 빛이었어요. 명숙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영아 라는 두 글자가 목구멍에서 막혀 꺽꺽거리는 신음으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재벌 회장의 반듯한 언어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을 여인을 향해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허공에서 멈췄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 손 앞에 거대한 벽처럼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 한쪽을 머리카락으로 가린 채 지수는 명숙을 바라봤어요.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무표정하게 잠시 시선을 두었다가 다시 미싱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세요? 물음표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다는 듯,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듯, 그 목소리엔 분노도 서러움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네 글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30년을 찾아 헤맨 딸이 눈앞에 있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낯선 이를 향한 싸늘한 경계심이었습니다. 딸에게 명숙은 그냥 낯선 노인이었어요. 기억조차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어떤 형벌보다 더 잔인한 것이었어요.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 모든 시간이 내 잘못이었어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어둠이, 이 냄새가,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딸이 버텨온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이 명숙의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딸은 이곳에서 누구의 이름도 없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명숙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명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펼쳐 은방울 귀걸이를 지수의 눈앞에 내밀었어요. 지수는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싱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치워주세요.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는 말이었어요. 명숙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귀걸이, 기억 안 나세요? 세상에 이 귀걸이는 딱 2개뿐이에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싱 소리만 다시 일정하게 흘렀어요. 명숙의 말은 지하실 공기 속으로 그냥 사라졌습니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분노했다면 오히려 나았을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면 그래도 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듯 그저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지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이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면 어떡해? 엄마 맨날 밤에 귀걸이 만지면서 울었잖아. 아이의 눈망울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싱이 돌아갔어요. 민수야, 손님 배웅해드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를 향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명숙을 향한 말이었어요. 나가달라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30년의 세월이 지수에게 남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었어요. 명숙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 씨, 딱 한 가지만 부탁해요. 그 귀걸이 뒤에 새겨진 글자 한 번만 확인해 봐요. 명숙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귀걸이가 희미한 전구 불빛을 받아 가녀리게 빛났어요. 이 귀걸이 뒤에요. 내 사랑 미영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게 당신 이름이에요. 불이 나기 전 내가 직접 새긴 이름이에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싱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어요. 듣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명숙은 더 설득하지 않았어요. 귀걸이를 지수의 미싱 옆에 조용히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가져가도 좋고 버려도 좋았어요. 다만 그 이름만큼은 이제 지수의 귀에 닿았습니다. 계단을 절반쯤 올랐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미싱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명숙은 발을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아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귀걸이 가져가세요. 밀어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알았어요. 처음으로 귀걸이를 의식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 이름이 지수의 안쪽 어딘가에 닿았다는 것을, 병적인 무관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귀걸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단을 올랐어요. 귀걸이는 미식 옆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희미한 전구 불빛을 받아 가녀리게 빛나면서요. 명숙은 계단을 다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멈췄어요. 난간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다가갈 때가 아니라는 걸 명숙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미 한 번 놓쳐버린 30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쯤이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귀걸이를 손에 쥐는 날까지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낼 그 순간까지 명숙은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또 한 번 그녀를 기다리게 만들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명숙은 다시 지하실 계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미싱 소리만 일정하게 흘러나왔어요. 명숙은 문 앞 계단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있겠다는 것이 명숙의 유일한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매일 아침 지하실을 찾아왔어요. 지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명숙은 계단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미싱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명숙은 그 소리가 딸의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도 버티고 있다는 것이 그 소리로 전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지수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지도 않은 채 낮게 말했어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네. 명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보태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금 더 열렸어요. 문틈 사이로 민수가 먼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명숙을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지수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지수는 못 이기는 척 문 앞에 섰어요. 명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계단 아래 어딘가에 고정된 채였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수였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요즘 많이 아파요. 밥도 잘 못 먹고 밤에 기침도 해요. 지수가 민수의 어깨를 살짝 눌렀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의 눈망울이 간절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할머니 딸이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 옆에 있어줄 사람이 생기잖아요. 지수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애써 외면했지만 귀는 닫지 못했어요. 명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허리를 폈습니다. 지수 씨, 딱 한 번만요. 유전자 검사를 받아봐요. 피는 거짓말을 못해요. 피가 전부 증명해 줄 거예요. 지수는 눈을 돌렸습니다. 필요 없어요. 가보세요. 그때 민수가 지수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한 번만 해봐. 만약 진짜면 어떡해. 엄마 요즘 많이 아프잖아.
엄마 도와줄 사람이 생기면 좋잖아. 지수의 굳었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병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지수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아이가 자신을 위해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눈빛이 30년 동안 닫혀있던 지수의 마음 한구석을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린 채로 낮게 말했어요. 딱 한 번이에요. 결과 보고 아니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명숙에게는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지수와 나란히 유전자 검사센터 앞에 섰습니다. 지수는 말이 없었어요. 마스크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명숙은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딱 반걸음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접수대에서 직원이 두 사람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체열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흰 커튼이 쳐진 작은 방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수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어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명숙은 그 옆에 서서 지수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저 혈관 속에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증명이 필요했어요. 지수를 위한 증명이었습니다. 체열이 끝났습니다. 직원이 2개의 시험관을 나란히 놓았어요. 명숙의 것과 지수의 것이었습니다. 그 2개의 작은 유리관이 형광등 아래에서 나란히 붉게 빛났어요.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직원의 말이 끝났어요. 지수는 소매를 내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숙을 보지 않았어요. 먼저 커튼을 젖히고 나갔습니다. 명숙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란히 놓였던 2개의 시험관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었어요. 고작 일주일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눈 감으면 지나갈 것이었어요. 그렇게 명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뒤 명숙은 유전자 검사센터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만 기다렸어요. 숨도 못 쉬고 수천억 원대 기업의 운명이 걸린 입찰 때도 이토록 피가 마른 적은 없었습니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손에 힘이 빠져 봉투를 제대로 쥐지도 못하는 노파 하나. 그게 복도에 서 있는 명숙의 전부였어요. 왼쪽 귀에 달린 은방울 귀걸이가 떨리는 손길에 닿을 때마다 명숙은 그 차갑고 작은 금속 조각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귀걸이를 지켜온 것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숙은 이제야 실감했어요. 눈을 감으면 30년 전 불길 속에서 미영의 손이 빠져나가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면 저 안에 있을 결과지가 떠올랐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나흘이 명숙에게는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딸의 결과만 생각했어요. 마침내 직원이 하얀 봉투를 건네왔습니다. 명숙의 손이 떨렸어요. 손등에 파란 힘줄이 돋을 정도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하얀 종이 위에서 눈이 숫자 한 줄을 찾아냈습니다. 친생자 관계 성립 99.99%. 명숙은 벽을 짚고 비틀거렸어요. 손에 힘이 풀려 결과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줍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댄 채로 흐느꼈어요. 맞다. 맞아. 내 새끼가 맞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지금 이 종이 한 장으로 마침내 증명되었어요. 아이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3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오늘 이 순간
비로소 그 값을 돌려주고 있었어요. 명숙에게는 수천억 원도 회장 직함도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도 지금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 숫자 하나 그리고 지하실 계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딸 한 사람뿐이었어요. 명숙은 결과지를 가슴에 미친 듯이 구겨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달려가야 했어요. 당장 달려가야 했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결과가 나왔어. 내가 내 딸이 맞대. 99.99%야. 엄마가 맞대. 명숙의 목소리가 눅눅한 지하실 천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결과지를 받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명숙이 다가가 지수의 귀걸이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너 기억 안 나니? 이 귀걸이 뒤에 엄마가 새겨놓은 글자. 내 사랑 미영. 엄마가 생일날 바늘로 직접 새겨줬어. 세상에 이 글자가 새겨진 귀걸이는 딱 2개뿐이야. 내 귀에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지수가 귀걸이를 빼어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낡고 작은 은 조각 위에 손끝을 댔어요. 내 사랑 미영. 5글자가 아주 미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가락 끝으로 그 글자를 한자 한자 천천히 짚었어요. 네. 사. 랑. 미. 영. 이 글자가 낡은 은 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30년 세월 위에 새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지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5글자가 지수의 손끝에서 떨렸어요.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귀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 글자를 새긴 손이 있었어요. 이 은빛을 달아준 손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눈을 돌렸어요. 오랜 침묵 끝에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어요. 이게 진짜라면 왜 이제 왔어요? 30년 동안 뭐 했어요? 내가 고아원에서 이름도 없이 매 맞으며 버텨낼 때, 지하실에서 바늘에 찔려가며 배를 고를 때 엄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요? 지수의 절규가 지하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명숙의 가슴에 박혔어요. 전부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30년치 고독이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원망이 이토록 깊고 날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명숙의 전신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 원망이 전부 맞는 말이기에 더욱 아팠습니다. 지수의 원망이 날카로울수록 명숙은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뜨고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달아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만큼은 절대 달아나지 않겠다는 것이 명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명숙은 무릎을 꿇고 딸의 부어오른 발을 2손으로 붙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엄마가 잘못했어. 지수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른쪽 귀를 손으로 만졌어요. 마치 그 귀걸이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듯이. 아직은 무서워요. 난 이 어둠이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명숙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내 새끼가 30년을 어둠 속에서 버텼는데 내가 서두를 자격이 어디 있겠냐고. 명숙은 조용히 지하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지수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이 차가웠어요.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식어버린 손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차가운 손을 2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명숙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99.99%라는 숫자는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숫자는 아무것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진짜 원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언젠가 조금이라도 열리는 것, 딸이 이 어둠 밖으로 나오는 것, 봄볕 아래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이제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 차갑고 눅눅한 지하실 곁에서 그녀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명숙은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명숙의 진심 어린 사죄가 계속되는 날들 동안 지수의 굳게 닫혀 있던 마음에 처음으로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틈이었어요.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이 녹을 때는 언제나 그렇게 아주 작은 곳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명숙은 여전히 매일 아침 계단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지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명숙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명숙의 방식이었어요. 무릎이 시렸어요. 계단 콘크리트는 언제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미싱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다는 안도가 왔고 미싱 소리가 멈추면 귀를 세웠습니다. 딸이 이 어둠 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명숙은 오늘도 버텼어요. 서두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로 명숙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딸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명숙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봄은 서두르지 않아도 결국 오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계단 앞에 앉아 있는데 삐걱거리며 철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명숙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침묵이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녹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것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기다렸어요. 숨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이 깨질까봐. 지수는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명숙은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 지수의 입술이 잠깐 오물거렸어요.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 눈 안에 30년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오랫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몸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오래된 그리움이었어요. 지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숨소리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제 엄마예요? 정적이었습니다. 지하실의 축축한 공기도 복도를 가늘게 비추던 형광등 불빛도 그 순간만큼은 숨을 참고 있었어요. 세상 전체가 그 한마디를 위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못 박혔어요. 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 단어가 귀를 통하지 않고 심장을 바로 찔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달려가야 했습니다. 안아야 했어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한 박자 동안 30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지수의 코에서 진한 선혈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당황한 지수가 손으로 코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얀 봉선화 손수건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명숙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지수의 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명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쓰러지는 딸을 본능적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미영아. 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비정상적인 열이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남은 창백한 피부 위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명숙은 그 뜨거운 체온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에서 딸의 손을 놓쳤을 때의 그 지옥 같은 공포가 명숙의 전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고 지나갔어요. 그날의 불길이 지금 이 지하실 안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명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민수가 문 앞에서 엄마를 외치며 울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10분이 30년 같았습니다. 응급실은 차갑고 밝았어요. 의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명숙은 단 1초 망설였어요. 네, 제 딸이에요. 명숙은 처음으로 그 말을 바깥에서 큰 소리로 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솔직했던 말이었어요. 수천억 원대 기업의 회장 타이틀은 이 응급실 복도에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 명숙은 박지수라고 대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이름은 세상이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법적인 것은 이 아이가 눈을 뜬 다음에 정리하면 됐어요. 지금은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명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김 비서가 뒤늦게 달려왔지만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딸이 살아남는 것, 그것만이 명숙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의사가 상담실로 명숙을 불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신장질환 말기입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딸이 30년을 지하실 어둠 속에서 혼자 버텨오는 동안 신장이 이미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버티는 동안 몸이 대신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맞는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체 기증이라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명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신장 하나 쓰세요. 제 딸이니까요. 의사가 눈을 들었어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70이 다 된 이 몸에 아직 신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장 하나를 써야 할 이유가 지금 저 병실 안에 누워 있었어요. 명숙에게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상담실에서 나온 명숙은 응급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회장 주치의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70연세에 전신마취만 해도 심장이 못 버텨요. 자칫하면 두 분 다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실 수 있다고요. 주치의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뒤를 따르던 비서들이 눈물을 훔치며 명숙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두 발을 뿌리내린 고목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구했어야 할 아이야. 그때 못 준 목숨, 이제라도 주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명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죽는 것보다 내 새끼 죽어가는 걸 보는 게 더 지옥이야. 복도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 한 명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성이라는 것은 때로 어떤 의학적 논리보다 더 강한 것이니까요. 명숙은 딸의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지수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오른쪽 귀에 달린 낡은 은방울 귀걸이가 링거 불빛 아래서 가녀리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숙의 왼쪽 귀에 달린 귀걸이도 같은 순간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전 불길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았던 그 빛이 지금 이 차가운 병실에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두 귀걸이가 아직도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은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있어라 미영아. 이번만은 제발 버텨다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여기서 버틴다. 절대 다시 놓치지 않는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명숙은 조용히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심박동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삐, 삐, 삐. 명숙은 지수의 침대 옆 낮은 의자에 천천히 앉아 딸의 퉁퉁 부어오른 손을 물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서걱, 서걱. 물기 머금은 천이 살결을 훑는 소리가 침묵 속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아직 밤이라고도 낮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 애매한 빛 속에서 명숙은 천천히 왼쪽 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오래된 은 귀걸이였습니다. 미영이가 8살 생일날 차고 환하게 웃던 바로 그 귀걸이와 한 쌍인 것이었습니다. 귀걸이를 빼는 순간 가느다란 은방울이 아주 작은 공명을 냈습니다. 차갑고 여린 소리였습니다. 명숙은 지수의 손바닥을 펼쳐 그 위에 귀걸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지수의 손가락을 접어 귀걸이를 꼭 쥐게 해주며 명숙은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내 몸속으로 들어갈게. 우리 다시는 안 헤어지게. 아예 한 몸이 되어버리자. 그것은 단순한 수술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딸에게 바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숭고한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조직 적합성 일치합니다. 명숙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깊고 안도라기엔 너무 뜨거운 오직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만을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침대 옆에 앉아 자신의 손을 닦아주는 명숙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주름진 이마, 깊이 팬 눈가. 그러나 시선만은 아이를 달래는 어미처럼 한없이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는 창백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세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가빴습니다. 난 세상에 버려지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민수 아빠도 내 얼굴 흉터를 보고 도망갔고 사람들도 나를 괴물 보듯 했어요. 그래서 그 지하실 어둠 속에 숨어서 죽은 듯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나를 다시 끌어내려 하냐고요. 힘없는 손이 명숙의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명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되려 지수의 흉터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넌 내 딸이다. 그걸로 끝이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흉터의 피부가 명숙의 뺨에 닿았습니다.
두 살결 사이의 온도 차가 그 짧은 접촉 속에서 조용히 녹아들었습니다. 내가 숨었던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켜줄 엄마가 없어서였어. 이제는 내가 내 방패가 되어줄게. 명숙은 지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넘겨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엄마는 다 기억하니까. 내가 8살 생일날 그 귀걸이 차고 예쁘게 웃던 거. 불길 속에서 내 손 놓치며 울던 거. 그거 다 갚으려고 엄마가 30년을 버틴 거야. 넌 그저 받기만 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명숙의 주름진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며 번졌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증오하며 흉터를 숨기며 어둠 속에 몸을 웅크리고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명숙의 소매를 붙잡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거칠고 처절하지만 그 무엇보다 살아있는 울음이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낮고 느린 박자로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재우듯이. 한참 만에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수가 숨을 고르며 눈을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어 흐릿한 눈 안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아주 작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어요. 지수는 명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같이 햇빛 아래서 살고 싶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심박동기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달빛이 창을 넘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수의 손바닥 안에서 은 귀걸이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처럼 서로의 체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명숙은 스스로 그 문을 선택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두 사람 모두를 살릴 수도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영영 잃게 만들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의 이동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 복도를 미끄러져 들어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타일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이동 침대의 바퀴가 구르는 소리만이 그 긴 복도를 조용히 채웠습니다. 왼쪽 침대에 누운 명숙, 오른쪽 침대에 누운 지수. 두 사람의 침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란히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처럼 함께 굴러갔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어요. 반면 명숙은 달랐습니다. 이른의 몸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두려움보다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실의 자동문이 무거운 금속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손을 뻗어 지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영아. 낮고 잔잔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의 눈동자가 엄마 쪽으로 느리게 돌아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엄마 심장이 내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우린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야. 30년 전 놓쳤던 내 손, 이번엔 절대 안 놓는다. 그 말을 들은 지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상 흉터로 얼룩진 세상의 시선을 피해 평생 숨겨온 그 손이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명숙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손의 온도가 30년의 원망과 그리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잡음이 아니었습니다. 끊어졌던 천륜이 다시 이어지는 소리 없는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밖 복도 의자에는 8살 민수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닿는 커다란 의자 위에 아이의 몸이 작게 웅크려져 있었고 고사리 같은 두 손은 무언가를 꼭 쥔 채 가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와 엄마의 은방울 귀걸이 두 짝이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꼭 감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랑 꼭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은빛 귀걸이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낮고 간절한 목소리가 복도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의 눈꺼풀 사이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려 은방울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을 더 꼭 오므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도였지만 그만큼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도 없었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차갑고 하얀 조명 아래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하게 오갔고 심박동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명숙의 얼굴 위로 마치 마스크가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직전 그녀는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바이탈 떨어집니다. 숫자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레스트, 정적, 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명숙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이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그러나 명숙의 얼굴은 이미 낯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명숙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소리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수술실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멀리서 무언가 타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성남 시장통 대화제의 그날, 명숙은 다시 그 불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꽃이 포목천과 나무 진열대를 삼키며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명숙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 연기 사이로 작은 형체가 보였습니다. 8살 미영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엄마를 부르는 입이 벌어졌지만 불길의 굉음에 묻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달렸습니다. 불길을 헤치고 쏟아지는 재를 뒤집어쓰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을 내디딜수록 미영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기가 아이를 감쌌습니다. 형체가 흐릿해졌습니다. 미영아,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잡았습니다. 미영의 형체는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숨이 멎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8살 미영이 아니었습니다. 38살 지수의 살면서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의 멈춘 심장이 떨렸습니다. 1초, 2초, 3초, 영원처럼 길었던 침묵이 끝났습니다. 툭, 툭, 툭. 직선이었던 심박동기의 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그러나 점차 힘을 얻으며 파형이 살아났습니다. 의료진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돌아왔습니다. 이어진 수술 속에서 명숙의 신장이 섬세한 손길에 의해 조심스럽게 적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옆 수술대의 지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을 잇는 가느다란 관을 따라 생명이 흘렀습니다. 명숙의 몸에서 출발한 작은 조각이 지수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동안 수술실에는 깊고 성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약속이 이제 살과 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빛이 수술실 복도의 창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 무렵 두 사람의 바이탈은 마침내 안정을 찾았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은 채 고요하게 누워 있었고 지수는 그 옆 회복실에서 느리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민수는 두 사람이 회복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서야 손에 꼭 쥐고 있던 은방울 귀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는 귀걸이가 오래 눌린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자국이 사라질 즈음 두 사람이 눈을 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30년의 끊어진 시간이 하나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4월의 햇살이 병실 창으로 조용히 흘러들어오고 있었어요. 명숙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천천히 걸어와 그 옆에 나란히 섰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따뜻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명숙의 옆구리에 남은 수술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붕대 아래로 희미하게 비치는 그 자국이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본인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 목이 메어 말이 끊겼습니다.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안 됐어요. 근데 고마워요. 정말로. 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그것만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어줘서 엄마가 고맙다. 그 한마디에 지수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의 원망도 30년의 그리움도 그 짧은 문장 하나에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명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물어가는 따뜻한 손이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30년의 벽이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또각또각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8살 민호는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휠체어에 앉은 명숙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조심조심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엄마 살려줬다고. 명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작고 따뜻한 두 팔을 명숙의 목에 살며시 둘렀어요. 꼭, 아주 꼭. 명숙의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복판으로 곧장 파고들었어요.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민호의 등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울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어 명숙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명숙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과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응. 근데 이건 슬픈 게 아니야. 너무 좋아서 나는 눈물이란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명숙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명숙은 그 작은 몸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손주, 내 새끼 손주.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딸을 30년 만에 되찾은 기쁨과 꿈에도 몰랐던 손주를 품에 안은 벅참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딸도 찾았고 손주까지 생겼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정말로 여한이 없어.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눌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은 세월을 건너 이제야 세 사람이 하나의 온기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라는 이름은 그렇게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봄이 드디어 왔습니다. 명숙의 저택 정원에는 4월의 햇살이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봉선화 꽃밭이 분홍빛으로 흐드러지며 바람결에 하늘거렸고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투명하게 울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 담장 너머 세상은 지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지하실의 차가운 미싱 소리, 외부를 막아선 두 꺼운 커튼, 그리고 목까지 올라오는 긴팔 옷 속에 평생 가려운 흉터들. 그런데 지금 지수는 반소매 옷을 입고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흉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왼쪽 뺨과 팔뚝을 따라 옅게 남은 화상 흉터 위로 4월의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숨겨야 할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 이 자리에 앉은 오직 지수만이 가진 훈장이었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레 지수의 곁에 앉으며 무릎 위에 술을 놓다만 분홍비단 손수건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딸의 마디 굵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손수건에는 아직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봉선화 한 송이가 새겨져 있었죠. 명숙의 섬세한 손끝이 지수의 손을 살며시 이끌었고 지수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 온기를 따라 바늘을 들었습니다. 비단을 통과하는 바늘이 서걱, 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정원의 새소리와 섞이며 작고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수가 문득 바느질을 멈추며 명숙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오래 간직해온 것을 꺼내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엄마, 나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명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길 속이었는데 누군가 내 귀에 차가운 은조각을 걸어주면서 울지 말라고, 이 빛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꿈요. 지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해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명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북받쳤습니다. 그녀는 삼키듯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며 지수의 오른쪽 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귀를 조용히 짚었습니다. 두 개의 낡은 은방울 귀걸이. 30년 동안 각자 외로운 귀에 홀로 매달려 버텨온 한 쌍이 이제 나란히 봄볕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흔들고 지나가자 두 은방울이 맑고 가벼운 소리로 함께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 헤어졌다가 드디어 만난 것들이 내는 조용한 환희의 화음처럼요. 그래, 미영아. 명숙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빛이 널 지켜준 거야. 내가 그 빛을 놓지 않아서 엄마가 널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거야.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명숙의 손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다정하게 딸의 뺨이 흉터를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지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꺼풀 너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흘러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기름 냄새, 북적이는 시장통의 소란스러운 소리, 그리고 작고 부드럽던 손 하나가 자신의 귀에 무언가를 조심스레 걸어주던 감각.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 이제 다 기억나요. 그날 시장통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내 귀에 이걸 걸어주던 엄마의 손길까지요. 명숙은 더 이상 눈물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그대로 흘리며 30년 전 불길 속에서 끝내 못해준 입맞춤을 딸의 이마에 남겼습니다. 길고 뜨겁고 조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여 흘렀고 그 온기가 30년의 차가운 공백을 천천히 조용히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숙은 정원 벤치에 앉아 민호와 나란히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민호가 명숙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뭐가 되면 좋겠어요? 명숙은 잠시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까맣고 맑은 눈동자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웃으며 되물었어요. 민호는 뭐가 되고 싶은데?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 없게요. 명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자신의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것을. 명숙은 민호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노라고. 그리고 얼마 후 명숙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재산의 절반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 것이었어요. 재단의 이름은 미영 장학재단. 지수의 어린 시절 이름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재단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가정의 생활비와 의료비,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명숙은 이사장 자리에 앉는 대신 매달 직접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지수처럼 세상에 홀로 던져진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도록 그 손을 직접 잡아주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30년 전에 놓아버린 손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재단 설립 발표 자리에서 명숙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란히 앉은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세상에 건네는 사과였고 세상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 며칠 후 할머니,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요. 가방을 세차게 흔들며 민수가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봉선화 꽃밭을 헤치며 정원 가득 울려 퍼졌고 모녀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아래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30년 전 시장통 잿더미 속에서 사라졌던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하루가 은빛 귀걸이 한 쌍이 이어준 길 끝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귀에서 반짝이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맞이할 내일을 비추는 찬란한 희망의 은빛이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불길 속에서도 30년의 세월 속에서도 기억이 지워진 자리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딸에게 내어준 것은 신장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삶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마침내 받아들인 것은 엄마의 장기가 아니라 30년 동안 자신을 향해 있었던 한 사람의 온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받은 자리에서 세상을 닫아버리지만 진짜 치유는
언제나 누군가의 손이 그 문을 다시 두드릴 때 시작됩니다. 흉터는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뎌낸 용기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당신에게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돌담길이었습니다.